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또 이제 예전에는 학교로 무상우유가 공급이 되었어요. 지급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가 그걸 받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줬는데 지금은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 무상우유 정책이 가정으로 다 이제 바우처가 나갑니다. 가정으로. 그래서 진안군에서 저희 학교만 우유급식을 학교에서 수익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학교가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게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우유예요. 근데 이제 지금 6학년 애들 10명이 나갑니다. 그럼 이제 28명으로 줄어들고 내년 1학년으로 14명 정도 들어오는데 그 친구들 중에 이제 새로 올라오는 친구들은 확실히 우유를 덜 먹더라고요. 그럼 전체적인 숫자도 확 줄어요. 이거 배달해줄지 안 해줄지도 좀 애매하고 학교에서 우유 시킨다고 절대 싸지지가 않아요. 옛날에 학교로 우유가 공급이 되면은 쌌어요. 좀. 근데 지금 들어오는 우유 단가가 800원이에요. 학교에 들어오는 단가가. 마트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고 이제 수익자 부담 업무가 좀 그 업무 경감에 반대가 되기도 하죠. 이거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써있는 목적 사업비가 뭐냐면 학교로 배당되는 기본 학교 기본 운영비가 있어요. 그 기본 운영비 중에 이제 뭐 시설 운영비 뭐 등등등등 빼고 순수하게 교육 쪽으로 쓸 수 있는 교무실에서 쓸 수 있는 1년 예산이 대충 1억 5천 좀 넘더라고요. 1억 6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는 이제 부족하니까 공모 사업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공모 사업을 좀 지금 정산 기간인데 여기 계신 분만 정산서 몇 개 써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써야 돼요. 9개 써야 돼요. 좀 너무 많이 받. 물론 잘 쓰긴 썼습니다. 너무 많이 받았고 이거 총 합치면 2억 3천만 원이에요. 학교로 떨어지는 기본 운영비 중에 교무실 책정 운영비가 1억 6천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도 많은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을 의미하냐? 저희 학교 행정실 선생님들은 학교 2개치의 예산을 처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실이 되게 애쓴다라는 거를 이제 예전에 저 장생 있을 때도 알았지만 그래서 수익자 부담 업무가 사실 되게 이것저것 일처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있고 또 이제 학교에 우유를 신청해서 먹는 아이들 숫자 확 줄어서 이거 배달해 줄지도 모르겠고 지난 관내 여러 학교에 지난 관내에서 저희만 유일하게 지금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당연히 담임 선생님들은 우유 생활 지도와 이건 어느 학교 다 공통이었죠. 예전에 학교에서 우유 먹을 때는. 지금 6학년 같은 경우도 우유 안 먹는 애들 이제 먹으라고 하고 아니면 어디서 짬방을 하다 썩어가지고 난리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기도 해서 그래서 우유 급식을 내년부터는 저희도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 계신가요? 네. 도와주세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 학교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게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럼 뭐 스쿨뱅킹 동의서도 안 내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안내사항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오늘 주제가 되는 이 책과 관련돼서 학교에서 저희 선생님들도 2학기 때 이 책을 읽고 나를 가면서 이거 학교에서 회의실에서 하면 막 너무 번잡스럽고 그래서 좋은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열심히 토론을 한 끝에 이번 다모임 때 이걸 해보자 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서 전해드릴 거예요. 유튜버가 더 잘하겠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안사항을 2가지 정도 제안사항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논의를 해서 약속을 해보시게요. 이 책에서 가장 와닿았던 말이 저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아동 청소년을 현실 세계에서는 과잉 보호하고 있고 온라인 세계, 가상 세계에서는 과소 보호하고 있다. 이게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몰랐던 건 아니고 다 경험적으로 부모든 교사든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너무 명백하게 증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몇 가지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뭐 여러 가지 그래프들의 공통점인데 전부 다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거 주식 계좌 스타일이 좋겠는데 이러지 않아서 여기 보시면 10대 우울증 비율이에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증가율이 더 많죠. 남자아이도 161% 증가하긴 했지만 그리고 대학생 정신질환 관련해서도 그 기간에 2010년에서 15년 정도 사이에 급증을 해요. 연령별 불안 비율에서도 50세 이상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조금 30대에서 40대는 좀 영향이 있고 젊을수록 영향이 뭔가 많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18세에서 25세는 뭔가 불안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응급실 방문한 자해 환자 수, 어린 청소년 자살률. 자해 환자 수는 여자아이가 더 많은데 자살률은 남자아이가 더 높네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자살을 하는 애들이 남자가 더 많나봐요. 이게 주로 이건 이제 미국에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한 거고, 그럼 미국만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미국만 이러냐 하고 다른 나라들의 자료들을 있는 나라들 거를 주로 뒤졌습니다. 캐나다는 그러니까 보통 안 좋은 거를 연구를 하는데 캐나다는 좋은 걸 연구를 하나 보더라고요. 좋거나 아주 좋은 여성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30세. 영국도 마찬가지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호주, 그러니까 주로 왜 이 나라들이냐면 이 나라들만 자료가 있대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데이터를 쌓아가는 나라들이 사실은 그런 서방에 있는 일명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이고, 북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다 학생들이 참여해서 이것저것 하는 검사가 있어요. 피사예요. 피사가 시험 성적만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건강 상태, 그다음에 정신 건강 상태를 포함한 그런 자료도 다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저희 뉴스에서는 주로 나오는 거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나라 애들 성적, 그 다음에 행복지수. 딱 이거 두 개가 주로 언론을 탑니다. 성적은 최상위권, 행복지수는 꼴찌,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매겨져서요. 이걸 봤더니 이게 영미권 국가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전 세계 모두 공통적으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발했다. 이게 원인이 뭔지는 이제 다들 아시는 그것입니다. 스마트폰, 아이폰이 2010년에 나왔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게 2012년? 그 정도쯤이에요. 만약에 어떤 음식품이라든지 또는 뭐 약품이라든지 또는 어떤 물품이 요런 말도 안 되는 영향을 미치는 그래프를 그렸다는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이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근데 지금 이제 밝혀진 거예요. 과학적으로 스마트폰이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로. 그동안에 조금씩 사실 언론으로 부모님들도 다들 조금씩 접했었을 거예요. 이게 안 좋겠구나라는 거. 또 이제 경험적으로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에도 스마트폰을 밤새, 당연히 부모님 몰래겠죠. 밤새 해가지고 학교를 굉장히 늦게 오거나 와서도 이제 멍하니 있거나 자거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된 스마트폰의 4가지,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의 4가지예요. 스마트폰이 당연히 저희도 사실 밤에 이렇게 켜놓고 있다가 막 한두 시간 슉 하고 자야 되는데 큰일 났나 하고 덮고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성인보다도 아동 청소년이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고 하고, 이제 뇌가 발달해가는 과정이니까 요새 뇌과학이 굉장히 발전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인지 심리학 쪽에서 밝히지 못했던 것들을 과학적으로 뇌과학이 막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기에 미치는 4가지 해악을 정리를 해줬어요. 다들 아시는 것을 명확한 용어로 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사회적 박탈. 놀이터 가면 애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놀아요. 그죠? 저희도 카페에서 앞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채팅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죠. 물론 뭐 제3자가 끼어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아동 청소년기에는 직접적인 대면 관계랑 몸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사회적
관계를 모두 박탈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 다음에 수면 박탈. 아동 청소년기 때 많이 자야 되잖아요. 많이 자야 되는데 쉴 새 없이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 때문에 당연히 수면 장애가 있고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생활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저희 학교도 있고 다른 학교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 올라가면 더 많을 것이고. 주의 분산, 저거는 이제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시켜도 이걸 애들이 가방이나 이런 데 호주머니나 이런 걸 넣고 있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울려요. 진동이 울리거나 뭐가 오지 않았을까? 띠링띠링. 애들 카톡방 보시면 한 메시지가 300개씩 쌓여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에요. 근데 뭐가 띠링하면 정신을 빼앗기잖아요. 궁금해가지고 다른 데 집중이 못합니다. 이 책에서 나왔던 재밌는 그 상상 소설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초평등 사회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니까 모든 게 다 평등해야 돼요. 그래서 지능도 평준화 시켜보자. 못하는 애들은 좀 도와주겠죠? 타고난 지능이 너무 높게 태어난 애들한테는 주기적으로 얘가 뭔가 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어떤 신호를 줘서 집중을 분산시키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능이 발달하지 않는데요. 이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기에 뇌 성장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어른도 이런데 그 시기의 아이들이 이 주의 분산은 이 아이들의 건강 발달에 매우 치명적이다. 그 다음에 중독 문제는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고도의 심리학의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를 그 안에 가두는 알고리즘이든 또는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한 번도 검색하지 않은,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캠핑 처음 시작할 때 캠핑 친한 어떤 선배랑 캠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페이스북을 딱 열어서 이렇게 이것저것 보는데 갑자기 광고로 캠핑 상품들이 막 떠요. 어떻게 알았을까 했는데 얘가 듣고 있다가 그런 걸 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아무 제한 없이 회사들이 이익 추구를 위해서 넣고 있다.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사실 어른들도 이게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겠는데 아이들한테는 너무 영향이 큰 거죠.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열심히 비판을 했으면 그런 책인가 보다 했는데, 사실 되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네모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한번 맞춰보세요. 친구를 사귀고 공감을 배우고 감정 조절을 배우고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고 학교 공동체에서 건강한 장소를 찾도록 도움으로써 학생들의 권한을 높여주고, 동시에 창의성, 혁신, 비판적 사고, 협력, 의사소통, 자기주도성, 인내심, 사회성 형성 기술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가르친다. 이게 뭘까요? 뭘까요? 이거 뭔지 모르겠죠. 이거 꼭 해야겠죠. 이거 이제 아동 청소년한테 해당되는 말인데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무언가 활동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겠잖아요. 이게 조직화되지 않은 자유놀이, 다른 말로 어른이 간섭하지 않는 자유놀이에요. 이거에 대한 굉장한 중요성을 강조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아동 청소년은 놀이 기반으로 커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게 클 수 있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뇌가 세팅되는 막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그 놀이 기반의 아동기가 쇠퇴를 하고 있는데, 그 쇠퇴하게 한 첫 번째,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부터 그러한 징조는 보였는데, 그 징조의 첫 번째가 이거입니다. 현실세계 과잉보, 안전지상주의, 안전제일주의. 불안하잖아요. 애들 다칠까봐 불안하고. 학교에 그 용마봉에 가면 트리하우스 있어요. 트리하우스에 보면은 뭐 이상한 무슨 막 옥상 같은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거의 전체를 아시는 분, 이제 뭐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프대예요. 점프대. 거기 저보다 키가 높은, 천장보다 높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점프해서 내려오라고 만든 거예요. 그거 만들 때 반대가 먼저 그거 해다 다치면 어떡하냐, 막 누가 책임지냐, 이런 문제들. 근데 만들었죠. 그거 해서 다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거 하다가 다치죠, 오히려. 어쨌든 놀이 기반 아동기를 쇠퇴한 게 이제 늘 어른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과잉 보호, 현실 세계에서 과잉 보호가 놀이 기반 아동계의 쇠퇴를 불러일으켰는데 그게 스마트폰을 만나면서 종말 수준으로 빠져들었다라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네, 여자애들은 이제 SNS 관련이 굉장히 크고 남자애들은 이제 저쪽에 나오는 게임이나 포르노 제어를 할 수가 없죠. 이제 뇌과학에서 나오는데 사람은 두 가지 기본 사고방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뇌가 세팅이 되면 이 둘 중에 하나, 두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발견 모드래요. 발견 모드는 학습과 성장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발견 모드로 뇌가 세팅된 사람들은 어떤 기회를 찾고 사탕 가게에 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신나게 세상 옮겨, 와 저건 무슨 맛일까, 와 이건 뭘까, 그런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접해 보셨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 해보고 싶어, 성장하고 싶어, 이런 자세로 뇌가 세팅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로 방어 모드, 위험을 찾고 굉장히 이제 항상 결핍에 찌어들어 있고 스스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는 게 굉장히 크고 안전에 대해서 교육이 철저히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 모드 중에 하나로 나갈 텐데, 물론 뭐 중간 단계도 있고 이러겠죠. 우리는 어느 쪽을 지향할 건가? 답은 분명하잖아요. 그럼 발견 모드로 가기를 다들 원할 텐데 이 발견 모드로 가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 많은 자율성을 보장받고 감독받지 않은 놀이를 즐기는 건강한 아동기의 아이의 뇌가 주로 발견 모드로 가더라. 반대로 부모가 사회의 강한 압력을 못 이기고 과잉 보호 양육 방식을 채택하면 아이의 뇌는 주로 방어 모드에서 작동하면서 저렇게 되더라 라는 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에요. 이게 아마 그 중간놀이 시간이죠. 중간놀이 시간 때 이제 애들 막 가요. 선생님들이 뭐 가지 말라고도 사실 저희 학교를 선택해서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제 애들이 이렇게 가면 선생님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냥 소리만 야! 뭐 소리만 한번 질러 야! 그다음에 이제 종 쳤는데도 안 들어오면 이제 들어와! 여기서 다친 친구가 나올까요? 간혹 나와요. 무릎이 까졌어요. 그다음에 눈이 온 날 썰매도 없으니까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이제 둘째 날 애들 썰매도 가져오고 하는데 어떤 애는 이제 다른 애들 썰매 타고 박스 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아예 그냥 옆으로 누워가지고 떼굴떼굴떼굴 굴러 내려오더라고요. 이거 바로 아래는 다 돌이에요. 눈에 덮여 있지만 부딪히기도 하겠죠. 아프겠죠. 여기 이제 용마봉 쪽 이쪽을 좀 깎았어요. 운동장이 너무 좁아지고 좀 이렇게 푹 튀어나온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깎고 이렇게 옹벽을 쌓았습니다. 딱 쌓아놓고 저 옹벽이 제 키보다 살짝 높아요. 딱 보니까 완전 달리기 트랙인 거예요. 너비도 딱 트랙만큼 넓어요. 야 이거 애들 여기서 뛰어다니면 어떡하지? 그리고 여기다 막 올라가는 길에 출입 금지 울타리를 치는 애 많은 애 해가지고 실제로 울타리 그 업자가 와서 막 하고더니 그 바로 옆에 은행나무 이따만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 못 심을 것 같다. 이 은행나무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은행나무 자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놔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들 막 뛰어다녀요. 처음에는 쉬는 시간도 나와 뛰지마 내려와 다 내려와 거기 올라가는데 아니야. 나중에 그냥 놔뒀어요. 이게 최근 사진인데 이제 눈 오기 전에 좀 날씨 따뜻했을 때 애들 막 저기 가서 용마봉에서 나뭇가지 들고 칼싸움하고 놀아요. 저희 학교 보건 선생님 좀 바빠요. 가시 찔렸어요. 가시 빼주세요. 뭐 여기 상처 났어요. 뭐. 잔부상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오히려 뭐 다른 활동을 하다가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건 있는데 용마봉에서 그렇게 어른의 간섭을 받지 않는 놀이를 하다가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는 뱀 물림. 뱀 한번 물렸고 벌이 한번 쓰였고 그래서 이 두 개.
네, 그래가지고 저희 그 주사님이 산에다가 뱀 그 퇴치 그거를 사방에 다 뿌려놓고 다녔어요. 네. 애들이 정말 쓰레기 주스러 갔다가 너무 꽁꽁 묶여있는 페트병을 어거지로 떼어놨는데 그게 뱀 퇴치가 열심히 봉사활동했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주고 애들은 제가 막 누군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흔들지 마시고 그냥 나무 여기 이거 단풍나무 되게 예쁜 건데 여기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저 멀리서 보고 저거 다모임 때 보여줘야겠다고 사진을 들고 이렇게 막 갔더니 얘딱 보더니 막 내려왔더라고요. 아니 다시 올라가 해가지고 찍은 건데 저도 어렸을 때 막 나무 위에 많이 올라가고 막 그러고 놀았다고 같은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애들이 막 호성에서 나도 올라가려 하고 놀고 있습니다. 제가 막 올라갔다고 다 따라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갈 수 있는 놈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름 애들이 자유놀이를 하면서도 나름 자기를 방어하면서 누구나 다 그 공포감이 있으니까 다치지 않는 수준에서 놀고 오히려 어른이 간섭했을 때보다 애들이 싸우다가 지들끼리 이렇게 나름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거 용마봉에서 놀고 있는 사진을 찍을 때 저학년 친구들이 저 산속에서 막 칼싸움하고 놀고 있는데 애들이 와서 막 누가 지금 막 분노가 터졌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봤더니 한 명이 막 밖에서 씩씩대고 있어요. 막 혼자 감정을 가라앉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야 괜찮아? 라고 제가 불러서 했더니 그때 이제 선생님 딱 보니까 열받은 게 막 터져가지고 막 난리를 내가 그때 안 건들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제 감정을 식히고 애들 다 빠져나오면 혼자서 알아서 조절하고 내려왔을 텐데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이를 발견 모드로 세팅되도록 크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이 책에서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뺑뺑이가 뺑뺑이? 전 뺑뺑이라고 불렀는데 뺑뺑이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이거 막 없애더라고요. 저걸 왜 없애지? 왜 없어졌을까요? 당연히 뭐 누군가 다쳤거나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없앴겠죠. 미국에서도 이게 이 책에도 나와요. 이게 이 저자가 이야기한 가장 훌륭한 놀이시설이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미국에서 이 뺑뺑이가 싹 사라졌대요. 왜냐? 소송이 걸려서. 다치기도 하겠죠. 다쳐요. 이거 관리자 누구냐? 민원을 넣고 소송을 넣어요. 그럼 이제 귀찮으니까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막 아주 예쁘게 생긴 하나도 재미없어 보이는 놀이시설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이 막 놀이터를 점령을 하죠. 근데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 안전한 환경은 중요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안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부모가 지금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과잉보호하고 있는데 거꾸로 현실 세계에서는 지금보다 감시를 덜 하는 대신에 가상 세계에서는 방치하고 있는데 가상 세계에서는 좀 더 감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아까 그 그래프의 방향을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한다. 지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 책에 나오는 4가지 제안이에요.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는 스마트폰을 금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시켜야 된다. 지금 인스타그램도 14세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거기 애들이 당신은 몇 살인가요? 하면 이제 나 15살 이렇게 하면은 뭐 아무 확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그냥 계정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수익 이익과 관련이 있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규제를 만들진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 들어있고 학교에 하는 제안, 학교에서 휴대폰을 금지한다. 아동 청소년기 때요. 그리고 감시를 받지 않는 놀이와 아동의 독립성을 더 확대한다. 이 4가지가 이 책 저자의 제안입니다.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우리 학교
규정을 보면 저기 맨 마지막이 전자기기 사용 규칙, 그다음에 뭐 무단 사용에, 그러니까 규칙을 어기고 무단 사용에 대한 조치는 학생 가모임에서 결정.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사실은 학생 가모임에서 핸드폰 사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한 규칙은 이거예요. 아이들이 정한 규칙은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꺼야 해요. 뭐 무음으로 해놓기로 되어 있는데 꺼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 허락받고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바깥 활동에서 사진 찍는 거 가능. 지금 현재 규칙 아이들이 만든 규칙이에요. 이제 뭐 어디 현장 체험 학습 갔어요. 거기서 사진 찍는 거 가능. 갈 때 또 등하굣길에 버스에서 음악 듣기,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다 논의를 한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건 어떻게, 이건 어떻게 논의를 해서 지금 음악 듣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음악 듣기, 사진 찍기 가능. 휴대폰을 뭐 저희가 수거를 하진 않아요. 아이들이 알아서 노는데. 근데 이 규칙이 당연히 안 지켜질 때가 있겠죠. 몰래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럴 때 이제 벌칙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 교실 청소, 폰 압수, 뭐 20바퀴 뛰기. 이게 지금 아이들이 정한 약속이라 이거는 이제 매번 가모임 때마다 수시로 개정안이 올라와요. 이거 좀 바꾸자, 이 문제가 많다. 지금 현황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얼마 가지고 있지? 5, 6학년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4학년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4학년이 생각보다 많았고 1, 2, 3학년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2, 3학년에 이제 3명씩 있더라고요. 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장승초 재학 중에는 부모는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하면 어떨까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아이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동체성 확대한다는 그냥 그렇단 말이고 저희가 추구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사실 1번 약속을 지키기가 지금 당장 어렵다는 상황인 걸 알아요. 이 5, 6학년 다 뺏을 난리가 나겠죠. 탄핵시킬지도 몰라요. 계엄령 선포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이거를 싹 다 못 쓰게 해버리라. 근데 이게 아까 주어가 부모는 자녀에게예요. 왜 학교에서 금지한다가 아니라.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제13조 5항에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조례에 박아뒀어요. 2012년에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에 만든 조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기준과 그 제정 당시의 기준은 좀 다르잖아요. 그때 당시까지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문화가 많았는데 그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분위기로 흐르면서 그때 당시에는 맞는 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거 현행 규칙이라 학교에서는 니네 이거 가지면 안 돼. 장승초등학교 학생들은 스마트폰 소유 금지야 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부모가 안 주는 건 불법이 아니니까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못해요. 3년에 걸쳐 해봅시다. 3년에 걸쳐.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친구가 있어서예요. 우리 반 애들 다 있어 라고 시작하면 우리 반 애들 중에 한 두어 명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반 애들 다 있어. 그러다가 애가 점점 이렇게 울적하고 침울하고 막 친구 관계가 끊어진다? 그럼 그때 다 있는 거예요. 걔 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반 애들 다 있어, 나만 없어, 나만 왔다 막 이러면 안 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갖게 되면 그게 이제 퍼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를 안 갖게 해야 돼요. 근데 이미 가졌어. 여기 어디 갔어? 이미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함께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 일단 학급이겠죠.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14명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1학년 부모님들이 우리는 졸업하기 전까지 다 같이 절대, 물론 당연히 전화 문자만 되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는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폴더폰. 폴더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랑 그 폰의 차이점 아시죠? 인터넷이 연결되면 안 되는, 전화 문자만 되는 휴대폰까지를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6년 가면 애들이 어떻게 6년간을 보내면서 자라게 될까요? 그것과 그냥 우리가 나름 부모님들이 다 집에서 규칙을 만들고 통제하고 계신 집들이 많습니다. 6학년 애들 이렇게 현장에서 가고 하면은 10시 되면 무조건 끊기는 애들도 있고, 어플 하나 깔려면 부모님이 인증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노하우들은 서로 전수를 해 주시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아예 그냥 없는 상태로 6년을 보내면 다르겠죠. 저희 이제 별방 캠프 할 때도 6학년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학교 끝난 시간이고 한데 또 자유 시간인데 핸드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고 뭐 맘대로 해 라고 하는 순간 남자애들은 전부 우르르 교실로 가가지고 밤새 게임을 해. 실제 이번에도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걔네가 핸드폰이 없었다면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았을 테고 다른 걸 하고 놀았겠죠. 근데 그 다른 걸 하고 노는 게 더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길이다. 그래서 약속을 3년에 걸쳐, 지금 5, 6학년은 제가 포기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번 년은 이제 알아서 하시고,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시고 적어도 3학년까지는 한번, 3학년 애들은 잘 꼬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뭐 폴더폰으로 바꾼다든가 그렇게 해서 3년 이 3학년 애들이 그대로 가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 이제 저희 이렇게 모집할 때 면담을 하잖아요. 그때 장승초 부모는 스마트폰을 제공하면 안 돼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약속을 세운다면, 오늘 세운다면, 그걸 요구를 하면은 장승초는 아마 스마트폰이 적어도 아동기 때는 없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들끼리 논의를 해봤어요. 4, 5, 6학년은 통제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부모님의 희생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1학년 아이들이 아빠를 괴롭히는 법, 엄마를 괴롭히는 법, 또는 아빠를 화나게 하는 법, 엄마를 화나게 하는 법 물어봤더니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아빠, 엄마 휴대폰을 숨긴다. 그 말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10시 되면 딱 금지야. 딱 거실에 내놓고, 근데 본인은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같이 좀 희생을 감수하셔야 그런 게 좀 가능해. 아빠는 계속 게임하고 있는데 너 금지야! 안 못하잖아. 아빠도 게임을 좀 줄이셔야 돼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 같이 통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상당히 다른 학교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그걸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안을 해봅니다. 두 번째 건 사실 장승초등학교가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고 혁신학교 운동을 하면서 추구해왔던 방향과 다르지 않아요. 장승초등학교 그 교육 목표 또는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다 아이의 자율성과 독립성, 자발성을 중요시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책에는 공동체성은 사실 안 나와요. 하나 넣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 어려운 일이지만 서로를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교육 목표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중간놀이 시간이라고 다 30분씩 만들어라 이렇게 정책적으로 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 거 훨씬 이전에 장승초는 이미 30분의 자유놀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정규 수업 과정이 끝난 이후의 시간들이 상당히 어른들이 짜놓은 빡빡한 일정들로, 학원이 아니더라도 학교 방과 후 또는 뭐 등등으로 다 채워져 있죠. 다 수업의 연장인데, 근데 장승초는 방과 후가 하루고 학생 동아리가 이틀이에요. 수요일은 일찍 집에 가고 금요일은 그마저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수 자유놀이 2시간이에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고 선생님들은 엄청 힘든 시간이에요. 불안하고 조마조마 왜 어디서 다치지 않을까. 얘네들 이대로 물론 막 교실에 계속 왔다 갔다 어디서 놀고 있고 막 이런데 이거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 불안에 많이 시달리고, 그래서 막 그 시간에 스포츠 클럽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애들이 막 그 시간에 피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피구 엄청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금요일 그 자유놀이 2시간을 좀 더 아이들이 믿고 자율성을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은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방향과 크게 오히려 우리 학교를 어떻게 알고 이걸 뭐 썼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는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잘하자. 근데 이거 학부모의 동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자유 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죠? 다치는 경우도 생겨요. 저도 부모로서 교사로서 아이들이 다치면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듭니다. 이걸 잘 처리해야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애가 다쳤다.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가서 학교에 책임을 물어서 소송을 건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학교가 이 방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아이들을 쉬는 시간에도 교실 밖으로 풀어놓지 않아요. 워낙에 사람이 많고 제가 사는 곳 바로 옆에 있는 화정초등학교 학생 수가 1600명인가 그래요. 운동장은 저희 학교 운동장만 하죠. 안 그래도 좁은데 못 일려 학생이 더 있으니까 거기는 1, 2학년 운동장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다치니까 막 5, 6학년 얘네들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 치여서 그러니까 눈치 보여서 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갔다가 작은 애들 막 다치고 그러니까 교실 밖으로 못 나가고 화장실만 갔다가 쉬는 시간은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야가 쉬는 시간이에요. 다치면 민원 소송으로 이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환경을 유지해 나가려면 부모님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함께 계속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아이들이랑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고학년 부모님들은 좀 저도 막 그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애들한테 들었는데 그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과연 이 약속을 할 것인지를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